그래서 청중이 뭐 초등학생부터 관심 있으신, 제가 특히 골다공증 하니까 어르신들도 좀 오실 것 같아서 굉장히 다양하게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주 쉬운 슬라이드부터 저거는 대학원생이나 이해할 법한 그런 슬라이드까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이 조금이라도 강의가 끝나면 얻어가시는 게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쉬운 버전으로 하려니까 제가 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여서 제가 요즘에 유행한 AI를 이용했는데요. 여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기 노트북 LM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써서 이런 예쁜 그림 AI로 그렸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고요. 딱 AI한테 이렇게 그려줘 했는데 좀 틀리게 그릴 때 있어요. 어떻게 정보를 넣느냐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럼 제가 직접 틀린 거는 검토하고 수정을 해서 대부분 맞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에 이제 노트북 LM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이거는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AI 어시스턴트를 받았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그림에 AI가 그려준 그림 보시면 여기 뼈가 있어요. 이거는 이 실제 뼈를 아주 단순하게 그린 건데 실제 뼈도 제가 찍어온 게 있거든요. 그것도 보여드릴 텐데요. 이 뼈에 이렇게 골선 여기 좀 결선 부위가 있죠. 골결선 부위가 있는데 여기를 생성을 하려면 뼈가 재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뼈 재생되는 거의 치료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골다공증 치료제가 재생을 유도한다기보다는 흡수를 억제하는 약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결손이 생겼을 때 특히 어르신들은 뼈가 잘 안 붙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을 촉진하는 약이 있기는 있는데 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에요. 제가 몇 가지를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 고령성을 촉진한다. 골 흡수를 억제하는 기전이 아니라 고령성을 촉진한다라는 거를 밝힌 걸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린 애들도 운동하다가 뭐 이렇게 축구하다가 특히 축구 뭐 이런 거 하다가 다리 많이 부러집니다. 근데 그거는 사고고 나이가 들면은 뼈가 약해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호르몬 이유도 있고 근육이 약해지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우주인들은요 몇 달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뼈가 진짜 10년 이상 노화된 것처럼 뼈가 혹 줄어들어 있어요. 근데 그게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거기에서의 원인은 주로 근육이 약해져서 그 뼈가 약해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우주인들이 어떻게 변하나 그런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은 좀 많이 발전했네. 초기에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침대 밖으로 못 나오게. 그런 거 한 달 하면 돈 엄청 많이 줍니다. 그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근육을 안 쓰면 뼈도 근육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노화에서의 뼈가 약해졌을 때 그런 부분 치료하는 부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인들은 이렇게 뼈가 엄청나게 약해진다. 근데 이게 뼈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뼈 튼튼하게 하려면 칼슘 많이 뭐 이런 상식은 칼슘 바이타민 이런 상식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뼈의 주 구성 성분이 칼슘이에요. 근데 우주인들이 우주로 나갔는데 갑자기 뼈가 약해진다 그랬죠. 그럼 그 칼슘이 다 혈액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그 칼슘이 어디 가겠어요? 여기저기에 결석을 만들어요. 특히 신장결석 이런 부작용이 있죠. 뼈도 약해졌는데 아주 다양한 추가적인 질병을 얻어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막는 게 좀 시급하고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일부러 넣었어요. 제가 치과의사에서 지금은 환자를 안 보고 주로 리서치 연구만 하는데 이렇게 딱 왔는데 얼굴을 딱 보면 오른쪽 약간 틀어져 있어요. 얼굴이 약간 틀어져 있고 오른쪽은 이렇게 뼈가 이렇게 튼튼합니다. 교근이 튼튼하고 그 근육도 튼튼하고 뼈도 이렇게 큰데 왼쪽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입안을 들여다보면 왼쪽에 치아가 부실해. 그래서 오른쪽으로만 씹어. 오른쪽으로 씹으면 그게 뭐 왼쪽에 뭐 어르신들 임플란트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충치 때문에 애들 뭐 치수 치료를 한다거나 이럴 때 한 달 정도 그 부분은 안 쓰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한쪽으로만 씹으면 뼈도 틀어지고 근육도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치과 너무 무서운데 막 이러지 말고 치료를 받아서 양쪽으로 씹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이게 근육이 그 뼈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다. 근육이 약해지면 뼈도 약해진다라는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그 우주선 안에 굉장히 넓어요. 우주선 안에 뭐 오만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마시안이라는 영화에서인데 이게 거기에 이렇게 트레드밀도 다 있고 엄청나요. 근데 실제 이건 영화고 실제 우주선은 어떠냐? 공간이 없어요. 공간은 빽빽해. 그래서 여기 안에는 정말 필요한 것만 넣습니다. 그런데도 뭘 넣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게 여기 운동 좋아하신 분은 아실 텐데 이게 스미스 머신이거든요. 그래서 무게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기계인데 그 부족한 공간에도 여기에 빽빽하게 우주인들이 적응을 하게끔 지구로 돌아왔을 때 근육이 너무 약해지지 않게 우주선 안에서 계속 운동을 해요. 근육 운동 계속 해요. 그래서 요 분이 일본인인데 우리 나사는 알잖아요. 미국 항공우주국. 근데 여기는 이분은 그 JAXA라고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소속입니다. 근데 일본은 여기 부분에 리서치가 상당히 발전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뒤처져 있는데, 그래서 일본하고 연구를 했냐? 우주인 그럼 뼈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분이 뭘 드셨냐면 여기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면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뭐 여기 혹시 골다공증 치료제를 드시고 계신 분 있다면 아마 50% 이상은 아마 이 약을 드시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상품명이 아니라서 알렌드로네이트 뭐 이런 네이트 뭐 이런 식으로 팔 텐데 이거는 뭐냐면 이 약을 먹으면 이 약이 뼈에 침착이 돼요. 뼈에 침착해서 뼈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뼈를 만드는 조골 세포. 그다음에 하나는 뼈를 흡수하는 뼈를 파괴하는 파골 세포.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둘의 밸런스가 잘 돼야 건강한 뼈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거는 뼈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를 활성화시키거나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를 억제하거나. 근데 대부분의 골다공증 치료제는 뭐냐?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을 먹으면 이 약이 뼈에 침착이 돼요. 그러면 파골세포가 뼈를 파괴하잖아요. 흡수하잖아요. 뼈를 이렇게 흡수할 때 그 뼈에 침착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먹어요. 세포 안으로 들어가. 파골세포 안으로 들어가. 그러면 파골세포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파골세포 기능을 억제해서 뼈를 어느 정도 유지하게. 그래서 이분은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 하나만 먹어도 신장 결석 아까 말씀드린 그 뼈에서 나온 칼슘 막 다른 데 막 여기저기 쌓이면 안 될 때 쌓이는 거 그 신장 결석도 예방할 수 있고 뼈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일본하고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협연으로 이거를 해서 효과를 증명을 했습니다. 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뼈는 이 파골세포와 조골세포 두 세포가 협연을 해야 돼요. 어느 세포 하나만 잘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좀 전에 말씀드린 골다공증 뼈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얘가 너무 활성화된 거예요. 얘가. 그러면 교수님 근데 뼈가 많이 생기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뼈가 어린애들은 성장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조골세포가 너무 활성화되면 성장판이 닫혀요. 그래서 그 약간 키가 안 자랍니다. 그럼 그거는 그냥 성장기고 어른이 됐을 때 그러면 뼈가 잘 생기는 거는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뼈는요, 그냥 우리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뼈 안에는 골수라는 게 있죠. 골수. 우리 면역 세포하고 적혈구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줄기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뇌에서 이 발가락 끝까지 가는 신경 어디로 갑니까? 이 뼈 가운데 있다가 뼈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뼈를 보면 이게 빨대로 바늘로 찔러놓은 듯한 구멍들이 막 있어요. 여기 턱에도 있습니다. 여기 딱 있어요. 그런 거는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에요. 근데 뼈가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구멍이 점점점 막혀요. 그래서 막 신경이 너무 아픕니다. 나중에 마비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빈혈이 생기고 그다음에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골세포만 너무 활성화돼도 안 되고 파골세포만 너무 활성화돼도 안 되고 두 개가 다 밸런스를 유지를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 좀 이건 좀 튼튼해 보이는데 이건 좀 여건 좀 흡수를 하고 새로 만들고 싶죠. 이런 기능을 파골세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파골세포를 억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리노베이션이 잘 안 됩니다. 리노베이션 아니 옛날 뼈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약간 좀 건강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보통 대부분은 아까 조골세포가 너무 활성화되면 뼈가 엄청 두꺼워진다 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병이 있는데 드뭅니다. 드물어요. 근데 이 파골세포가 우세하거나 아니면 조골세포 기능이 떨어져서 뼈가 잘 안 생기는 이 골다공증은 평생에 누구나 한 번은 겪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폐경기 지나면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이 호르몬 또 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돼서 뼈가 약해지는 그런 질병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파골세포를 활성화돼 너무 일을 많이 해. 그러면 좀 억제를 해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조골세포가 너무 일을 안 해가지고 뼈가 너무 가늘어. 그럼 얘는 일을 좀 하게끔 이렇게 촉진을 시키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약이 이 고흡수 억제제가 이 비스포스포네이트하고 데노즈맙이라는 약입니다. 근데 무슨 맙 이렇게 여기 로보소스 맙 이렇게 맙은 MAB 이거는 약간 항체 우리 안티바디 뭐 들어보서 아시죠? 항체 단백질 치료제 그래서 조금 고가입니다. 고가고 요렇게 요 비스포스포네이트는요 약간 화합물이요 케미컬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가격은 요것에 비해서는 싼 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케미컬은 그냥 우리 아스피린 넣었다 보거든요. 그냥 그냥 방 안에 그냥 통에다 보관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주인도 이렇게 들고 있었잖아요. 그죠? 뭐 타이레놀 이런 것처럼 그냥 알약으로 보관이 되게 쉬워요. 근데 이거는 주사제. 이게 단백질이어서 단백질이 용해되어 있는 그런 주사제로 맞습니다. 뭐 6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뼈에 침착이 되는 거고 얘는 팔골세포는 간에 들여다보면 핵이 무지하게 많아요. 활성화된 팔골세포를 들여다보면 팔골세포 전 세포가 막 합쳐져서 굉장히 거대 세포를 만드는데 생성을 억제하는 그런 항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끊으면 이 효과가 떨어지는 건데 요거는 끊어도 뼈에 남아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 약을 드시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뭐 보통 5년 아니면 10년 정도 드시면 드럭 할러데이 약을 끊는 그런 휴지기를 가지시면 좋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침착이 되면 안 좋죠.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부작용을 아는 약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약은 굉장히 오래 사용이 돼서 부작용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부작용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무슨 아스피린 같은 같이럼 이렇게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한 일주일에 하나씩 뭐 이런 식으로 드시는 거고, 요거는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새로운 약이 한 10년 사용한 지 한 10년 좀 조금 지났는데, 이 약은 끊으면 어떻게 되냐? 얘는 파고세포를 막 억제를 했잖아요. 근데 끊으면 파고세포가 갑자기 활성화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뼈가 조금 약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축적되는 약이 아니에요. 항체 단백질을 해서 일정 기간 지나면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거는 만약에 부작용이 있다. 근데 쓰다가 좀 장기간 쓰다가 뭐 아직까지는 10년 계속 쓴 분 계시거든요. 근데 괜찮다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 약이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나한테 부작용이 있어서 끊어야겠다. 그러면 끊을 때 조심해야 돼. 끊을 때 갑자기 파고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끊으면서 그걸 억제하는 요거를 같이 처방한다는 거나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령성 촉진제 요거를 들여다볼 텐데요. 요거는 부갑산소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호르몬이라고 똑같은 단백질은 아니고 그 호르몬처럼 기능하는 그런 좀 짧은 단백질이요. 그 짧은 단백질 넣었는데 이 부갑산소 호르몬 기능을 살펴보니까 뭐 장기적으로 호르몬이 막 활성화되면은 뼈가 약해지는데, 간헐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투여하면 뼈가 좀 잘생기는데 이런 현상을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조고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걸. 그래서 이거를 간헐적으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호르몬이잖아요. 호르몬. 근데 호르몬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해서 우리가 뭐 알지 못하는 뭐 에스트로겐도 마찬가지. 에스트로겐 하면 피부면 온갖 뼈 뭐 굉장히 다양한 곳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호르몬제를 오랫동안 투여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암을 드물게, 아주 드물게, 겁먹으면 안 돼요. 아주 드물게.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 보통은 오래 쓴 약이 안전하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작용을 다른 약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주 드물게 사람에서가 아니라 이 호르몬제를 생쥐에서 장기간 썼을 때 골암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사람에서 생기면 큰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약은 한 2년 정도 쓰고 중단합니다. 장기간 안 써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모소스밤이라는 요거는 그 조고세포를 원래 좀 뼈가 많이 생기면 뼈 고만 만들어라는 시그널이 있거든요. 그 시그널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계속 만들 수 있게. 근데 이거는 쓰다 보니까 이 심혈관계, 심근경색 이거는 그냥 급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처방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신기하게 이게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아주 조금 높인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거는 심각한, 예를 들면 살짝 소화불량이야 이런 건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냥 그때 대응하면 되니까. 근데 심근경색 갑자기 발생해서 돌아가실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이면 쓰기가 조심스럽죠. 그래서 이것도 심근경색이나 가족 히스토리가 있거나 아무튼 그런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면은 안 쓰는 게 안전하고, 그다음에 없어도 1년을 씁니다. 그리고 교체. 그래서 이 약들이 다 몇 가지가 있지만 아직은 좀 뭐 하나를 평생 쓸 수 이렇게 안전한 약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질병을 치료할 때는 약은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우리가 항생제 있잖아요. 박테리아 감염되면 먹는 항생제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백 가지. 하지만 WHO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항생제로도 죽일 수 없는 슈퍼박테리아가 나올 수 있다. 그게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항생제
우리가 박테리아하고 우리 사람의 항생제 개발하는 속도가 서로 막 컴피티션을 하는 거예요. 박테리아는 그 항생제를 이겨내는 그런 무기를 계속 개발을 해냅니다. 근데 우리도 막 개발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치료에는 약은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기 때문에 이 환자에서 이 약을 썼는데 부작용이 있으면 플랜 B로 가야 돼요. 플랜 B 썼는데 부작용이 있으면 플랜 C로 가야 되죠. 플랜은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지금도 뼈를 만드는 골다공증 치료하는 약은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골세포, 뼈를 만드는 이 조골세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좀 학생들은 저기 어린 친구들은 아우 나는 뼈는 튼튼한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징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과학관에서는 볼 수 없는 여기 여러분 과학관에서 볼 수 없는 이 기계들을 제가 많이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 콘포칼 현미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레이저가 이렇게 스캐닝 방식으로 쭉 가면서 이 굉장히 조직이 이렇게 두꺼워도 단면만 정확하게 촬영을 해주는 기계입니다. 굉장히 고가요. 지금 한 뭐 7억, 8억 막 이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중고등학교에는 없어요. 그래서 콘포칼. 근데 이 콘포칼을 뛰어넘는 이 현미경, 형광 현미경이 레티스 셈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 노벨상을 받은 테크닉이 접목된 현미경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이 이미징이 나오면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요 두 가지 형광 현미경이고요. 이 마이크로 CT는 병원에서 찍는 CT입니다. CT예요. CT인데 보통 가면은 이제 조영제 맞고 이제 하면 뼈도 나오고 막 뭐 장기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마우스용으로 이렇게 컴팩트된 CT인데 우리는 이걸로 뼈만 찍지 않습니다. 여기에 근육 염색하고 근육도 찍고 근육하고 뼈를 같이 찍고 염색을 다양하게 해서 모든 조직을 볼 수 있게 하고요. 이거는 홀로토모그래피라고 해서 이거는 엑스레이로 찍는 CT라며 이거는 레이저 빛으로 찍는 CT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게 렌즈예요. 이게 360도 빙 돌아갑니다. 빙 돌아가면서 세포를 계속 빛으로 CT를 찍는다. 이게 홀로토모그래피. 이것도 한 7, 8년 전에 올해의 과학 그 개발 뭐 이런 걸로 상을 받은 거고. 그리고 요 세 개가 전자현미경이에요. 이 전자현미경 자세히 보면 이 제가 실제 사이즈로 놓을 수가 없었는데 이거는 여기가 의자라고 생각. 요게 의자 사이즈면 얘는 여기가 의자 사이즈고 여기 의자 어떻습니까? 여기 의자 요만해요. 얘는 실제 높이가 어떠냐면 건물 4층 높이예요. 얘는 실제 높이는 실제 높이가 아마도 이 천장 뚫어요. 얘는 한 2층 뚫어요. 왜 이렇게 높게 짓냐? 이 전자현미경이잖아요. 전자현미경. 일렉트론 빔을 만드는데 일렉트론 빔을 만드는 그 볼티지가 이렇게 높으면 높을수록 이 전자현미경이 커야 돼요. 그래서 얘는 요 사이즈면 한 120kV 전자현미경. 얘는 한 200kV 전자현미경. 얘는 1000kV 전자현미경.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전자현미경이 볼티지가 셀수록 투과하는 조직의 두께가 두꺼워져요. 이게 안 그러면 관통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전자현미경의 원리는 관통을 할 때 이게 아무것도 없냐 뭐가 있냐 그걸 인지해서 블랙 앤 화이트로 보여주는 건데 이게 전자현미경으로 자세한 걸 보고 싶으면 조금 이렇게 너무 얇게 썰면은 도대체 이게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D로 보고 싶을 때 전자현미경 3D로 보고 싶을 때 조직을 두껍게 하는데 그때는 이런 1000kV 전자현미경 필요해요. 우리나라 이게 한 대 있어요. 한 대. 바이오용 한 대 있는데 5창에 있습니다. 5창에 제가 연구자들하고 협업을 해서 찍은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CT로 뼈만 찍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제가 뼈만 보여드렸는데 나와야 되는데 근데 된다. 이게
이게 3D로 보는 거니까요. 이게 다 보이는데 이거는 뼈죠. 척추뼈, 정강이뼈, 마우스 통 전체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그리고 이건 깨알만한 그러니까 완전 깨알만한 그 마우스 치아, 갓 태어난 마우스 치아. 또 이렇게 선명하게 찍히고 이거는 제 지도학생 사랑니, 제 지도학생 사랑니. 그리고 이거는 갓 태어난 마우스는요, 이 엄지 손가락보다 작아요. 뭐 초등학생 엄지 손가락만 할 거예요. 그거에 염색을 하면 이렇게 심장, 그다음에 이 그 지방 다 볼 수 있고, 이건 얼굴 뼈에 염색을 하면 이제 근육까지. 이제 마이크로 CT로도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조골세포 안을 들여다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조골세포의 미토콘드리아, 특히 미토콘드리아를 봐야겠다.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자현미경으로만 봤어요. 그래서 전자현미경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레진 플라스틱 블락을 만들어서 10편을 만들어서 이 얇게 해서 전자현미경 일렉트론 빔을 짜줘야 되는데, 이 세포를 얻는 과정이 그때만 해도 이 뼈, 마우스 이게 머리예요. 마우스 두개골에 그 세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거를 약간 흩어주는 그 효소가 있어요. 이 흩어서 세포를 얻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를 배양을 할 때 조골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이게 뼈가 생성되면 이 알리자닌 레드라는 이 염색을 하면 이 뼈가 생겼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추출한 세포가 조골세포가 맞구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현미경을 찍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거는 그 ER이거든요. ER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요게 많은 거는 섬유화 세포예요. 그리고 요거는 림포사이트예요. 림프구?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가 중간에 섞여 나오면 제가 여러분 표정 보고 한글을 바꿀게요. 이 막 섞여 있어요. 도대체 뭐가 조골세포고 뭐가 이게 뭐 도대체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골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보고 싶은데 조골세포가 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 조골세포부터 분리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용을 한 게 요 2007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유전자 변형 마우스 제작하는 기법입니다. 이거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우나 모르겠는데요. 이게 난자 정자가 만나서 수정을 하고 그 세포가 분열을 막 해서 이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분열하는 단계를 보면 투셀 2개의 세포가 분열, 4개 세포, 그 다음에 8개 세포 이렇게 분열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블라스토시스트라는 단계에 가면 이렇게 안에 이렇게 세포가 뭉텅이로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 부분이 요 부분은 팔로 가고, 요 부분은 머리로 가고, 요 부분은 다리로 가고, 요런 우리 몸을 만드는 그런 세포가 모여 있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유전자를 조작한 엠브리오닉 스템셀이라고 배아주르기 세포, 그 유전자가 조작을 해요. 밖에서 조작을 하고 그거를 요 스테이지에 넣어요. 요 원래 있는 거에 추가해요. 원래 있는 걸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넣어준 이 세포가 랜덤하게 조직의 어디로 가서 그 조직의 일부를 만듭니다. 근데 랜덤하게 무작위적으로 가서 만들었는데 그게 정자에 들어갔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다 내가 넣어준 유전자만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테크닉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뭐 이해가 고개를 반 정도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오케이. 그러면 요 단계에 여기 요 부분에 세포가 굉장히 이너셀 매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 부분이
막 계속 분열을 거듭하면 이제 진짜 사람의 형상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게 랜덤이죠. 랜덤하게 가서 뭐 무슨 시그널이 주기는 하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이 몸을 만드는 거는 다 여기서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몇 개 안 되는 세포가 분열, 머리 수정 그거는 세포 하나에도 투셀, 두 개 세포, 네 개 세포 이렇게 되듯이 이 몸은 거기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너셀 매스가 생긴 요 단계 한 100개 정도, 뭐 100개 미만의 세포가 있다고 치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유전자를 조작한 세포를 넣어주면 얘를 배제하고 요 빨간 세포로만 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 다 신체 분열이 돼서 이 성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랜덤이라고 했죠. 뭐 이러면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돼요. 뭐 무슨 뭐 마우스가 한 뭐 열 몇 개 막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 넣어준 거랑 원래 있는 세포하고 마우스는 털 색깔 있잖아요. 털 색깔. 그래서 내가 넣어준 세포에서 그 만약에 피부로 갔다. 그럼 얘는 색깔이 원래는 여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는 갈색, 약간 좀 연한 갈색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 빨간 세포로 표시한 원래 있는 세포는 검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넣어준 세포에서 거기서 생성된 조직이면 이 털 색깔이 갈색이 보이고 검으면 원래 그 수성체가 가지고 있던 세포에서 생겨진 조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넣어준 게 갈색 세포면 갈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자가 갈색 세포에서 유래될 확률이 높아요. 그럼 이거를 막 이 섞여 있는 이거를 뭐라고 여러분 그 프랑켄슈타인 뭐라 해야 돼? 키메라라고 하죠. 이거를 키메라라고 합니다. 다른 기원의 세포들로 이렇게 구성된 성체죠. 그래서 요 세포는 여기서는 요 세포는 이 녹색에서 나온 거고 다른 색깔은 원래 마우스가 가지고 있던 세포에서 분열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그러면 얘를 다른 마우스하고 메이팅 뭐라 그러지? 메이팅. 예. 메이팅 생각이 안 나요. 한국어 생각이 안 납니다. 교배를 시킵니다. 교배를 시키면 얘가 내가 넣어준 세포가 정자로 들어가 있으면 그 정자에서 새끼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요 색깔입니다. 요 색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조작된 유전자를 몸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마우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단계가 뭐가 있냐면 유전자를 조작해야 돼요. 이 배아 줄기세포에서 유전자를 조작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이 줄기세포 배양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마우스에서만 했어요. 한 10년 전까지는. 왜냐? 마우스 배아 줄기세포 배양액만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중국에서 레트, 쥐, 생쥐하고 쥐는 완전히 달라요. 한국말 비슷한데 쥐는 좀 큽니다. 중국에서 그 쥐의 배아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법을 찾아내서 그래서 유전자 변형 마우스가 아니라 레트를 만들어서 완전 제일 좋은 저널에 2개를 한꺼번에 냈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최근에 받은 유전자 그 기법이죠. 그거는 이 줄기세포 배양하고 막 이런 과정을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인젝션을 해주면 돼. 그래서 걔는 그것이 개발되고 나서부터는 유전자 변형 귀뚜라미도 유전자 변형 바퀴벌레는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전자 변형 기술을 획기적으로 만든 게 그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노벨상을 받고
요것도 2007년에 요 테크닉도 노벨상을 받았어요. 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또 나중에 끝나면 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저는 유전자 조작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면 GFP라고 되어 있는 건 그린 플로레센트 프로틴. 그래서 GFP 녹색 형광 단백질입니다. 그 단백질인데 요 앞에 마이토라고 되어 있죠. 근데 세포를 들여다보면 이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단백질이 있고 뭐 다른 데 있는 단백질이 있어요. 항상 거기에 있어요, 단백질이. 근데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단백질은 앞이나 끝에 미토콘드리아로 가라 하는 신호가 있어요. 그게 뭐 경우에 따라서 아는데 뭐 10개 언저리에 아미노산의 그 택이 있으면 앞이나 뒤, 대부분 앞에 있는데 그러면 그게 있으면 요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퀀스를 넣어서 녹색 형광 단백질이 발현만 되면 미토콘드리아에 가게끔 조작된 유전자를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요 앞에는 뭘 넣냐? 요 앞에는 우리 그 유전자 그 발현 그거를 배우셨겠지만 스탑 코돈이라는 들으셨죠? 스탑 코돈. 스탑 코돈 있으면 거기서 딱 단백질이 안 만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그 스탑 코돈을 요 앞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왜 교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스탑 코돈이 있으면 여기까지 되고 이 뒤는 단백질이 발현이 안 돼요. 근데 이 스탑 코돈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녹색 형광 단백질이 발현이 되기 시작해요. 교수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저는요 모든 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녹색 형광 단백질을 갖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랬어요. 저는 조고세포만 거기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만 녹색 형광 단백질이 있으면 좋겠다.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이 조고세포에만 요 부분을 자를 수 있는 가위, 아까 크리스퍼-캐스9도 가위 시스템인데 그 가위가 이제 그 우리 쪽에서는 리컴비네이즈라고 하는 효소입니다. 이 가위는 이 요 앞부분에 있는 게 조고세포에만 발현이 되는. 그래서 조고세포에만 발현이 되는 가위. 그거를 같이 넣었어요. 그러면 다른 세포는 가위가 없어요. 그래서 스탑 코돈이 있죠. 그래서 뒤에 단백질이 발현이 안 돼요. 근데 이 조고세포는 이 가위가 이 스탑 코돈을 잘랐어요. 리컴비네이션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얘만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녹색 형광 단백질이 발현이 되는 거죠. 이제 뒤에 슬라이드 너무 많아서 끝나면 질문을 해주세요. 보니까 고개 끄덕이시는 분도 많고 조금만 더 들었으면 좋겠네 하고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끝나면 제가 한 분 한 분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게 조고세포의 약자가 오스테오블라스트입니다. 오스테오블라스트. 그래서 OB. 그래서 그 세포를 어떻게 분리하냐? 우리는 다음에 이 유세포 분석기라는 게 있어요. 유세포 분석기는 세포의 크기, 세포가 얼마나 이렇게 모양이 약간 소포체가 안에 있냐 없냐, 그리고 세포가 어떤 형광을 띠고 있냐, 뭐 그런 걸로 분리를 해낼 수가 있는 게 이 유세포 분석기입니다. 이 유세포 분석기를 원래는 마우스 두개골에서 세포를 추출하면 이렇게 조고세포가 3%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전자미경을 찍으니 조고세포는 진짜 찾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거를 녹색 형광 단백질을 만 가지고 있는 그거를 유세포 분석기로 모아서 이제 키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다 퓨어한 조고세포가 순수한 조고세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뽑은 게 조고세포가 맞나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뼈 형성을 하는 이게 레드, 그냥 레드 염색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블루 염색이라고 그냥 쉽게 말할게요. 요 염색을 합니다. 그러면 뼈가 만들어지면 이게 이렇게 파랗거나 빨갛거나 되는데요. 요거는 뼈 형성과 관련된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발현이 되나 안 되나를 봤더니 기존에 하던 방법보다 유전자 발현이 확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두개골에서 다 섞여 있는 걸로 평가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조골세포만 막 모아서 하니까 발현량이 그전보다 확 증가된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세포고 진짜 뼈에서처럼 발현이 되냐? 이거는 지금 뼈가 생성되고 있는 그 마우스 두개골이거든요. 거기에서도 이 유전자 발현 패턴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조골세포 그 활성화되면 그 진짜 뼈를 만드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구나 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장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마우스, 제가 유전자 변형 마우스를 만들었는데 장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완전히 순수한 조골세포만 모아서 데이터가 좀 신뢰도가 높아졌다. 근데 두 번째는 그 미토콘드리아 보려면 일단 염색을 하든가 뭔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벌써 녹색 형광 단백질 있잖아요. 염색을 안 해도 돼. 염색을 안 해도 그냥 다 보여. 그래서 한번 봤더니 이 조골세포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길쭉길쭉해요. 근데 활성화가 되면 여기 보이시죠? 이 동그란 도넛. 그래서 도넛 모양이 미토콘드리아 됩니다. 그리고 이 도넛 모양 위에, 그리고 여기보다 어때요? 미토콘드리아 그린이 어때요? 많죠. 굉장히 많아요. 미토콘드리아 활성 그 생성이 확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일로 가면 좀 미토콘드리아 조금 없어지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좀 흐려진 미토콘드리아 있죠. 이거는 좀 미토콘드리아가 약간 기능이 없어지거나 이러면 그 라이소솜이라는 게 가가지고 이렇게 재활용하려고 없앱니다. 요게 그 라이소솜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재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세포 밖으로 이렇게 덤핑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너무나 미토콘드리아의 그 변화가 너무나 확연한 거예요. 특히 이 그 데이 7이라고 하는 요 데이 7이요, 7일차 활성화된 7일차의 미토콘드리아 요 모양이 재밌어서 요걸 조금 더 봤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미토콘드리아가 7일차에 이게 빨간 거는 짧은 거, 녹색이 긴 건데 미토콘드리아 길이가 짧아져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그 도넛 모양 미토콘드리아가 확 증가하는 게 요 7일차. 그래서 이 7일차에 뭔가 일어나는구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미토콘드리아 생성, 미토콘드리아가 더 많이 생겨요. 7일차에 피크가 되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얼마나 있는지는 보통 어떻게 재냐면, 그 전에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평균적으로 한 1000개, 2000개? 1000개, 2000개 있습니다.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길이가 되게 다양해요. 게다가 미토콘드리아 자기네끼리 이렇게 융합했다가 이렇게 분열했다가 막 이렇게 합쳐졌다 떨어졌다 합쳐졌다 떨어졌다. 그래서 정확한 개수를 측정하기는 어렵고, 이 미토콘드리아는 특이하게 세포에서 다른 세포 소기관하고 다르게 얘는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미토콘드리아 DNA를 하는데 줄여서 mtDNA라고 합니다. 그러면 합쳐졌다 떨어졌다 합쳐졌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그러면 mtDNA가 조금 많이 있겠죠.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보통 한 뭐 10개 정도 있습니다. 10개. 미토콘드리아 1개. 그러니까 근데 그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자체를 재는 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DNA 양을 재는 거예요. 그 양을 재서 그 전보다 얼마나 증가했냐? 이 상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미토콘드리아 DNA가 활성화되기 전보다 어떻게 10배 정도 증가했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대략 여기에서 요 미토콘드리아 mtDNA를 나누면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되는데 굳이 그렇게는 안 하고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복잡한데 아주 간단하게 요거 오른쪽 아래 코너만 보시면 되는데, 왜 이런 걸 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미토콘드리아는 계속 융합과 분열을 계속 반복해요. 근데 이거는 유난히 조골세포 활성화되면 분열 쪽으로 가는 것 같단 말이죠. 미토콘드리아가 짧아져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지 융합하고 분열을 조절하는 그런 그 유전자들을 살펴봤어요. 이게 융합을 촉진하는, 융합을 시키는 유전자는 이런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도 오파원이라는 게 중요해요. 오파원. 그다음 분열을 유도하는 유전자 중에는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피스1 이 유전자가 중요합니다. 근데 본인이 활성화를 막 시키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막 짧아지는 거예요. 길쭉길쭉했던 게 짧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융합하는 요거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분열을 시키는 이 피스1이 늘어나나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거를 이 단백질 뭐 유전자 발현을 이렇게 측정을 했더니 정말로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 모양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조골세포가 활성화되면 미토콘드리아가 짧아지게 분열하게 그게 변화된다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아유 슬라이드가 보여줄 게 많은데 조금만 스킵 좀 할게요. 이게 이거는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세포 안에서 에너지 공장이라고 알려진 건 미토콘드리아죠. 그게 미토콘드리아 ATP를 만드니까 그럽니다. ATP. 그러면 ATP는 미토콘드리아만 만드나요? 아닙니다. 미토콘드리아 밖에 세포질에서도 이 글루코스 포도당이 분해가 되면 미토콘드리아에서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ATP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ATP 글을 재봤더니 이 조골세포 활성화되면 ATP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 게 줄어들고 이 세포질에서 만드는 게 증가된다. 이게 ATP는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도 만들어지는데 줄어들면서 이제 세포질에서 만드는 게 많아진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전자 변형 마우스를 만들었잖아요. 그건 염색을 안 해도 미토콘드리아 보인다 했잖아요. 어디서만? 조골세포에서만. 그래서 마우스 두개골을 이렇게 그냥 현미경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그린으로 여기 녹색이 돼 있는 세포가 있네. 그러면 이거는 뭐요? 조골세포. 조골세포 안을 들여다 보니까 이 진짜로 이 미토콘드리아 우리가 알고 있는 길쭉길쭉한 게 아니라 이 동글동글한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거예요. 이제 이 도넛 미토콘드리아가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그 다음에는 뭘 했냐면 그 다음에 쓴 테크닉은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레티스 심이라는 초고 해상도 현미경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초고 해상도 플러스 초고속 두 개. 해상도도 높고 빨라요. 그 현미경을 개발하게 된 기술은 2014년 노벨 화학상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설명을 굉장히 이게 완전히 맞는 설명은 아니에요. 근데 이해를 하실 직관적인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그 맹인분들이 점자 어디를 손끝으로 있죠. 그거는 구별을 잘 하는 점을 구별을 하는 여기 감각이 여기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집에 들어가시면 어떤 실험을 해보시냐면 이 점 2개 아니면 그냥 연필 2개 안 아픈 게 찔러도 안 아픈 그거 2개로 한번 눈을 감고 딴 사람한테 부탁해. 이 하나는 연필 하나 찔러보고 하나는 2개 딱 붙여서 찔러보고 내가 하나 찔러서 2개 찔러서 물어봐요. 그러면 그 거리가 그 2개라고 느껴야지 내가 2개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손끝은 되게 감각 예민합니다. 그래서 여기 점 2개 있네, 1개네 이게 되는데 그거를 등이나 엉덩이를 읽어본다 하세요. 안 돼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게 감각이 얼마나 예민한지를 확인하는 거는 계속 벌려봐요. 처음에는 딱 붙여. 내가 하나 찔렀어, 2개. 나 분명히 2개 찔렀는데 느낌이 1개야. 그럼 조금 더 넓혀. 지금은 1개. 이 정도 했더니 2개로 느껴지네. 그런 게 그 감각, 그게 현미경으로 따지면 해상도입니다. 한 점을 이게 2점이 있는데 그거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해상도가 낮은 현미경은 1점으로 인식해요. 해상도가 좋으면 그거를 2점으로 인식합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집에 가서 감각으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게
등은 완전히 거리가 한 이쯤 떨어져야 두 개로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술이 그거는 그 빛의 파장이 중첩되는 원리를 이용을 합니다. 빛이 어느 정도 내가 빛이 저기 반짝이네 빛이 있네라고 느끼려면 이게 높이가 좀 있어야 돼요. 네? 빛이 좀 커야지 어느 정도 보이겠죠. 너무 낮으면 안 보이겠죠. 근데 거기 중첩이 되면 어떻습니까? 빛이 두 개가 중첩되면 높아져요. 그래서 중첩되는 시그널로 이제 안 보이는 걸 보이게 하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그런 기술인데 그거를 예전에는 그냥 빛을 그냥 쫙 쐈어요. 그래서 레이저나 뭐 이런 걸 쏴가지고 보는데 문제가 뭐냐? 잠깐 보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그 뭐 움직이는 거 봐야 되잖아요. 조고세포 활성 7일차 피크인데 7일까지 봐야 되는데 얘는 하루 지나면 다 세포가 죽어 있어요.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그래서 다 죽여요. 이게 엄청 뜨겁습니다. 빛이.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해요. 약간 그물망으로 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빛 독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적어요. 그래서 그 실시간 이미징을 굉장히 장시간 촬영해도 세포는 안 죽고 원래대로의 모양을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예를 들면 아까는 그 콘포칼 현미경 그건 어떤 방식이냐면 그것도 여러분 그냥 일반 과학과는 없을 거예요. 그것도 공과 장미인데 콘포칼 레이저는 장점은 그거예요. 이게 보는 조직이 이렇게 두꺼워도 단면을 정확하게 높은 해상도로 촬영할 수 있는데 장점은 뭐냐? 얘가 레이저가 이렇게 스캐닝을 합니다. 이렇게 스캐닝을 해요. 이런 식으로 스캐닝을 해요. 그럼 문제가 뭐냐? 이게 스캐닝하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현미경이 이게 스캐닝 보면 찍 이런 식으로 해요. 해상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천천히 갑니다. 더 많은 걸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찍 가는 게 보여요. 근데 제가 라이브 실시간으로 미토콘드리아 움직임 보려고 했더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미토콘드리아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레이저가 똑같이 저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미토콘드리아 위에서 보면은 동그란 거 하나여야 돼요. 근데 이 콘포칼 레이저를 스캐닝 모드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안 자고요. 어떻게 1시간을 잘 듣고 있었네. 야, 힘이 나게 하는구나. 1시간 더 강의 1시간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이미지예요. 콘포칼은 그거예요. 그래서 콘포칼은 해상도 높은 고정된 조직에는 좋습니다. 근데 라이브 이미징 실시간으로 찍기는 어려워요. 근데 아까 그 테크닉 초고 해상도 초고속 그 현미경으로 찍으면 그거는 이 전체 그 영역을 도장 찍듯이 쾅 두 번째에서 간섭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미토콘드리아가 생각보다 빨라. 움직임이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요. 그것들이 이 도넛 모양 만들고 막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 테크닉은 이 초고해상도 초고속 현미경 사용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컴포칼을 찍으면 이런 식 꼬리 아까 친구 봐라 길쭉하게 나오는데 원래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초고해상도 초고속 현미경을 찍은 건데 이게 전체가 이 조고세포의 한 3분의 1 정도. 요게 핵인데 조고세포 주변에 미토콘드리아 굉장히 많죠. 근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여기 어때요? 굉장히 빨리 움직이죠. 굉장히 이게 엄청 빨리 움직여요. 여기 위에 초가 있어요. 엄청나게 빨리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처음에 저는 이 도넛 모양의 미토콘드리아를 봤을 때는 이 미토콘드리아 길쭉한 게 이렇게 제가 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모여서 이 도넛 모양이 됐나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 이 길쭉한 미토콘드리아 이게 미토콘드리아면 가운데부터 구멍이 뚫리면서 퍼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여기 마이크 때문에 잘 안 되는데 여기서 가운데 구멍이 뚫리면서 이게 퍼져 나가. 그래서 원래 끝에서 끝으로 이렇게 붙어서 만들어진 도넛이라면 여기에 테니스 라켓처럼 끝에 손잡이가 없어야 되는데
도너 미토콘드리아 막 찍어보면 끝에 손잡이가 보여요.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가운데가 이렇게 눌러지면서 퍼져서 이제 도넛 모양이 되는구나. 근데 그게 왜 굳이 도넛 모양을 만들어야 되냐, 그 의문이 들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도넛 모양 만들고 뭐가 나와요. 여기 도넛 옆에는 조그만 뭐가 이렇게 나와. 그래서 뭐지? 왜 나오지?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뭐를 나오려면 이 미토콘드리아 막이 좀 변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도넛 모양이 되면서 거기서 뭔가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미토콘드리아 유래 소포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 미토콘드리아 유래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그 소포체 안에 녹색 형광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안 겁니다.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미토콘드리아인지 누가 알겠어요? 몰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합쳐져서 이 미토콘드리아 유래 소포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를 7일차 미토콘드리아 도넛 미토콘드리아를 아까 보여드린 그 120 제일 작은 볼티지를 촬영하려면 굉장히 플라스틱 절편이 굉장히 얇아야 돼요. 그렇게 했더니 뭐 이런 도넛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이거는 있죠. 교수님도 이걸 보고 이게 미토콘드리아인지 몰라요. 왜냐? 고정관념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어때요? 이렇게 길다라고 그 안에 뭔가 삐죽삐죽 나와야 되는데 이런 모양은 약간 골지체 비슷하기도 한데 골지체는 이렇게 합쳐지지 않는데 왜 합쳐졌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모양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미토콘드리아였다. 그래서 이거는 어때요? 조금 더 2D를 좀 벗어나 약간 좀 3D 같은 영상이 느껴지죠. 이거는 살짝 더 두꺼운 10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200kV. 이거는 대전에 있는 형광. 좀 전에 그 슬라이드는 서울대학교에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대전에 있어요. 대전 한국기초과학연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골세포가 활성화되기 전에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일쭉하죠. 근데 이제 활성화되면 이제 동그랗게 되는데 여기 막 이렇게 끝에 테니스 라켓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조이닝 하는 게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가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돼요? 수제비 빗듯이 가운데 눌리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모양이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렇게 생기고 소포체가 막 나와요. 소포체가 막 나온 다음에 그 남아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재활용, 라이조점으로 재활용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1000kV로 찍으면 굉장히 두꺼운 10편을 찍을 수 있어요. 이거 완전히 3D. 이거 완전히 3D인데 이거 인터넷에 공짜로 볼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찍으면은 사실은 해상도 더 안 좋은데 제 이름 치고 셀 메타볼리즘 치고 하면 이거 완전히 원본으로 볼 수 있어요. 제가 원본으로 다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게 미토콘드리아는 외막과 내막이 있고 저는 형광 단백질은 그 내막 안에 있는 기질 거기에다 발현시킨 건데 여기 보시면 이 도넛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오는 소포체가 아주 잘 보이죠. 이게 전자염의 경우는 왜냐면 미토콘드리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제 논문을 평가를 하잖아요. 기존의 방법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야 이거 미토콘드리아 맞다. 이거는 이 부분은 진짜 전형적인 미토콘드리아 크리스테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다. 이거는 콘포칼 이미지입니다. 콘포칼은 이게 이렇게 스캐닝 모드니까 실시간으로 어떻게 보는지는 좀 불리해요. 하지만 고정된 세포에서 보는 거는 해상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고정을 한 다음에 아까 10편이 레이어를 잘 찍는다 했죠. 그래서 레이어를 찍어가지고 합쳐서 이렇게 3D 이미징을 만든 건데 이게 보라색으로 표현된 게 이 세포 막, 그다음 녹색이 미토콘드리아. 얘 보면 이제 나오는 미토콘드리아가 잘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무비로 만들었는데 위에서 보면 이게 파란색 동그라미는 세포 핵,
네, 보라색 이건 막 세포막인데 여기 울룩불룩 튀어나와 있죠. 튀어나와 있는 거 그 안에 보면은 이제 녹색이 막 들어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분비되는 거죠. 분비되기 직전에 미토콘드리아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건 아까 말씀드린 빛으로 찍는 세포 CT, 엑스레이가 아니라 빛으로 찍는 세포 CT, 홀로토모그래피인데 이거의 장점은 염색 안 하고 약간 그 밀도가 다른 거를 구별을 해요. 특히 그 리피드, 지질 성분이 많은 걸 구별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포막이 지질이 많거든요. 세포막 그것들을 잘 구별을 해내는데 여기 보면 이게 세포막에서 뭔가 나오고 있어요. 네, 형광을 확인해 보면 거기에 녹색이 있죠. 그래서 이게 홀로토모그래피로도 이제 세포막에서 뭔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나오면 왜 나올까? 왜 나와서 도대체 뭐 하는 거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온 그 미토콘드리아 유래 소포체, 작은 미토콘드리아도 막 나와요. 그 녹색을 띤 그 미토콘드리아 유래 소포체를 막 모아가지고 조고세포 활성화될 때 넣었더니 파란색이 진해져요. 조고세포를 활성화시키나? 그래서 다음 실험은 조고세포는 조고세포로 그 활성화되면 그린이 띈다 그랬죠. 녹색 형광 단백질이 띈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안 떠요. 그래서 골 정고세포는 녹색 형광 단백질이 없는데 골 정고세포, 그러니까 조고세포 전 단계의 줄기세포죠. 걔가 활성화되면 녹색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비된 미토콘드리아 유래 소포체를 이렇게 넣었더니 녹색 세포가 막 증가해요. 그래서 이 골 정고세포가 조고세포로 분화되는 거를 촉진한다라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이 마우스에서 그 뼈를 어떻게 잘 만드나,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 두개골, 아까 그 두개골에 이제 이렇게 구멍을 2개를 뚫습니다. 양쪽에. 너무 크게 뚫으면 안 돼요. 이게 어느 정도 힐링이 될 두께가 있어요. 마우스는 한 3mm, 렛은 좀 커가지고 렛이나 5mm까지 뚫을 수 있는데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 콜라겐 스펀지인데 하나는 그냥 PBS라는 그냥 뭐 그 소금물 같은 거예요. 그거를 넣고 하나는 미토콘드리아 유래 소포체를 적셔가지고 이렇게 넣어줬더니 뼈가 더 잘생겨. 이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형태가 좀 짧아지는 형태로 갔잖아요. 조고세포 활성화될 때. 그러면 그냥 인위적으로 미토콘드리아 길이를 짧게 해봤어요. 조고세포 내에서. 그러면 조고세포가 활성화되나? 그랬더니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융합하는 거를 억제하거나 그 분열하는 거를 더 넣어주면 이렇게 그 분비가 많이 돼요. 미토콘드리아 유래 소포체가 많이 생겨요. 시간이 1시간 넘었지만 요 개념을 좀 설명해 주고 싶어서 이 유전자를 억제하는 방법이 좀 어려운 걸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러분 DNA는 더블 헬릭스예요, 싱글이에요? 싱글 헬릭스예요? 더블이죠. RNA는 싱글이에요, 더블이에요? 싱글이죠. 근데 RNA가 더블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RNA하고 DNA는 다릅니다. 시퀀스가 RNA는 T 대신에 U가 들어있어요. 시퀀스 자체가 달라.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지는 않고 DNA는 더블 헬릭스가 굉장히 안전한 그 DNA는 더블 헬릭스를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전해, 편안해. 근데 RNA는 싱글해야 돼, 싱글. 헬릭스란 말을 안 써요. 싱글, 스트랜드. 근데 더블이 되면 얘네들은 다른 애들이 더블 RNA를 인지하는 다른 효소들이 와서 잘라요. 근데 유전자가 발현되면 어떻게 돼요? DNA에서 RNA로 갔다가 RNA에서 단백질로 가죠. 근데 그 RNA 단계, 그 RNA를 더블이 되게끔
상보적인 RNA를 넣어줘요. 그러면 RNA가 갑자기 더블이 되죠. 그럼 어때요? 다른 애 와서 잘라요. RNA가 없어요. 그러면 단백질도 없어요. 그죠? 그 원리가 요 siRNA입니다. 그래서 오파원 유전자, 오파원 RNA에 붙게끔 만들어진 RNA가 si 오파원 RNA. 그 기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스페시픽하게 특이적으로 특정 유전자를 억제할 수 있고, 이거는 그냥 그 유전자가 발현되는 거를 플라즈미드라고 하는데, DNA 동그란 원형 DNA를 넣어주면 발현이 잘 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걸 쓴 거예요. 그때 어쨌든가 미토콘드리아 형태를 짧게, 길쭉한 걸 짧게 인위적으로 했는데도 미토콘드리아 보는 그 분비가 되게 잘 되고 조고세포가 활성화가 잘 되더라.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M1이라는 화합물이에요. 화합물. 근데 어떻게 개발했나? 이거를 세포에 넣었더니 미토콘드리아가 막 길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이 있어요. 과학자들의 편견. 과학자들의 편견은 길쭉한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뼈에서는 정반대예요. 그죠? 근데 이 화합물은 그 뇌의 그 신경의 미토콘드리아가, 신경이 안 좋아지면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짧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뇌 신경을 좀 건강하게 만들려면 미토콘드리아 길쭉해야 되니까 이 케미컬을 써보자, 이 화합물을 써보자, 이런 식으로 막 시도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승인은 못 받았어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확실해. 이 화합물을 세포에 치잖아요. 미토콘드리아 길어져. 아까 말한 그 오파1이라는 유전자가 발현이 증가합니다. 이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켜서 미토콘드리아를 길쭉하게 하는 건데, 그러면 조고세포는 짧아져야 뼈를 잘 만드는데 얘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 길어져죠. 그러면 조고세포는 짧아져야 얘가 뼈를 잘 만드는데 미토콘드리아가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뼈가 안 만들어지죠. 그렇죠? 제가 아주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거는 보면 제가 이따가 무비도 보여드릴 텐데, 이게 여기 대퇴골이에요. 여기 있는 대퇴골을 우리가 보통 찍을 때는 무릎 근처 여기를 찍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뼈를 보면 이 끝 말단에 겉에는 이게 이 전에 여기 뭐가 단단하죠. 이거는 피질골이에요. 근데 요 안에는 이게 단단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게 그 골수 세포가 다 없어져요. 이 안에는 골수 세포면 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여기 안에는 이런 그 해면골이 있어요. 해면골이 이 끝으로 갈수록 많아요. 가운데는 없어요. 이게 뼈가 여기 무릎에서부터 여기까지 있다 보면 이 끝에 여기 해면골이 이쪽으로 갈수록 치밀해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여기는 가운데는 좀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높이를 정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정해서 해면골이 어떻게 돼? 이렇게 갈수록 없어지는 거는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같은 위치에서 해면골이 얼마나 있냐? 요거 두 가지로 봅니다. 이 피질골이 얼마나 두껍냐? 그리고 해면골이 얼마나 촘촘하게 있냐? 근데 요게 정상인데 이 M1이라는 미토콘드리아를 길쭉하게 만드는 화합물을 처리를 하면 이 해면골이 어때요? 너무 듬성듬성해져 있죠? 이거를 무비로 보여드릴게요. 무비를. 요거는 피질골이고요. 이렇게. 요게 왜 교수님 빨간색하고 파란색 섞인 거는 두께 어느 정도 덴스하냐 요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오파1이라는 유전자를 변형시킨 마우스를 개발을 해봤어요. 실제 그 마우스는 뼈가 어떤가? 그래서 오파1이 없으면 어때요? 미토콘드리아가 짧죠? 짧으니까 뼈가 잘 생길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세포는 미토콘드리아 짧으면 별로 안 좋잖아요. 세포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조골세포만 이 오파1이라는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유전자 변형 마우스를 만들었더니 이 뼈가 엄청 잘 생기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다른 건데 얘는 뼈가 엄청 많이 생겼죠. 그래서 다음에 이게 요거는 노트북 LM 요런 이제 애니메이션은 노트북 LM이 해준 건데요. 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얘가 활성화되면 모양이 도넛 모양을 만들거나 이제 조그만 분열을 해서 조그만 미토콘드리아 많이 만든다. 그 이유는 도넛을 만드는 이유는 도넛 미토콘드리아에서 조그만 소포차가 막 나오고 이 분열이 작게 된 그 미토콘드리아와 함께 세포 밖으로 분비가 된다. 근데 세포 밖으로 분비되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조골세포 전 단계의 줄기세포, 골전고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더 많이 조골세포를 만든다. 그래서 그 조골세포가 더 활성화가 더 많아지니까 뼈를 더 잘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골 흡수를 억제하는 기전이 아니라 골 형성을 촉진하는 골 형성 촉진제, 골다공증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단계별로 그냥 그림만 감상하세요. 이거는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길쭉한 이거는 이해하기 쉬우라고 모형을 만든 거고, 이게 진짜 전자현미경 실제 데이터는 이 길쭉한 미토콘드리아가 도넛 미토콘드리아가 됐다가 거기서 이제 소포체하고 같이 조그만 미토콘드리아 분비가 돼서 이 골 전고세포가 조골세포로 막 분화해서 그린 세포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막이 조금 이상해진 미토콘드리아는 이 라이조솜으로 이제 제거가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 셀 메타볼리즘 저널의 2023년 2월호에 요거를 치면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이미지를 무비하고 모하고 완전히 원본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게 저널은 굉장히 임팩트 있는 내용이면 이 표지로 실어주거든요. 근데 표지로 선정이 돼서 이제 해골이 이제 난 뼈가 소중해, 뼈를 튼튼하게 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도넛 미토콘드리아를 먹고 있는 이미지를 넣어서 이제 표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그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이거는 저희 실험실 요 파란색으로 된 분이 제 학생들 논문의 제 1저자 첫 학생으로 들어왔다가 지금은 둘 다 박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요게 의자예요. 여기 4층짜리 전자미경 1000kV 재생할 수 있는 요 전자미경 촬영해 주신 문은영 선생님. 그리고 이 마우스는 뭐 제가 여러 가지 조합을 하긴 했지만 원래 그 미토 택이 되어 있는 GFP 마우스는 이 제러미 네이탄스 교수님, 그리고 오파원 그 마우스는 요 교수님의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고해상도 초고속 현미경, 그때 저는 그 신윤교원이어서 돈이 없어서 그 기계 못 샀는데 요 자이스에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데모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그 예쁜 미토콘드리아 도넛 모양 만드는 거를 촬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